그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좀,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셨어요. 이상한 거 맞아요. 왜 이상하냐? 지금 중앙은행과 그리고는 정부라고 하는 애들의 혹은 또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되게 달라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행이라는 곳이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이 은행을 다루는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거든? 왜 애매하냐? 아니, 중앙은행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박스권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 이거는 돈의 가치를 올리고 자산 가치를 떨구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자산 가치를 떨구다 보니까 자산을 들고 있던 은행이 문제가 생겼죠. 자산을 들고 있던 은행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여기는 자산 가격이 빠지면서 원금이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서 뱅크런이라는 문제점이 터지다 보니까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 세금을 투입해서 예금을 보장해준다. 그리고는 중앙은행에서는 여기다가 말 그대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서고 있고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돈을 찍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핵심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자금을 푼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은행 외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펀드도 그렇고요, 아니면 개인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기업들도 그렇고 얘들이 계속해서 파산이나 배째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배째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째라가 나오면은 뭐가 급격히 경색됩니까?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고요. 그리고는 실업률이 막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연체율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경기의 발목을 잡을 거다. 고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오늘도 실제로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도 너무 좋고, 근데 인플레도 살아있고, 경기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싸리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플레를 여전히 때려잡고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중간에 뭐가 터지면 어떡하지, 얘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계속 걱정을 했는데, 야, 은행 터지는 거를 정부가 이미 한번 절대 방어를 해줬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 펀드는 아니면 기업들은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마불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떠오르는 거지. 왜? 경기가 둔화되고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소비가 꺾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손해가 쌓인다,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해고가 늘어나지.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것은 실업이 되니까 소비가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이 사이클이 죽음의 디플레 사이클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왜 무서운 거냐, 요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은행이 터졌을 때 금리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오늘 ECB는 결론을 냈습니다. 금리를 올릴 거라고. 그리고 요거를 확인하자마자 지금 주가는 폭등하고 있어요. 왜? 기대를 하는 거지. 여기도 정부가 돈을 넣어 주겠구나. 야,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 정부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돈을 땡겨가 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여기는 돈을 넣어줘. 여기서 돈을 넣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파산을 막기 위해서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금으로 시장에 돈을 넣어주는데 연준은 고금리로 돈을 뽑아가. 그러면서 지금 핵심적으로 시장을 유지시키는 게, 붕괴를 막는 게 정부와 연준의 액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자, 시장은. 그러면 여기서 개인은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은 어떻게 돼? 부자들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들은 시장 위에 있어요. 부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돈을 빨아먹고 이걸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는 거야, 부자들은. 근데 우리가 서민들은 어떻게 되냐? 서민들은 고금리 영향만 받습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이렇게 개인한테 돈을 주는 이 부분은 없어. 왜 없어? 정부의 지원금은 중산층한테는 안 오잖아. 가장 힘들어지는 고리가 여기라고. 이제 가장 힘들어지는 고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또 나중 되면은 지금의 이 액션, SBB를 살리고 크레딧 스위스를 살려냈던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이나 지금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 막았으면 더 크게 터졌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래서 살렸으니까 너네가 더 우리한테 내라. 항상 반복되던 거잖아, 이게.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부자한테 증세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일반 서민층한테 내려오는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해줘야 한다. 왜? 니들이 소비를 해줘야 이 돈들이 어디로 가? 이 돈들이 시장을 통해서 부자한테 가지. 시장을 통해서 자본가한테 가지. 항상 반복됐던 역사예요. 어려울 때는 대마불사
혹은 부자를 지켜라, 혹은 시스템을 지켜라. 근데 이게 분명히 안 터질 거다 그랬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도 작년 연말에 또 그랬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연준이 돈을 풀면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직접적으로 푼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돈을 푼다라고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죠. 지금 나스닥 안 꺾입니다. 예, 일봉 쳐맞고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왔어요. 다시 여기. 다시 고점까지 왔어. 땡길 수 있는 최대로 땡긴 거야 지금. 물론 파월이 아직까지 한 말 안 했죠. 지금 오늘의 결정은 누구? 유럽의 결정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유럽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월의 말이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 3월 22일 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CB의 행동이라든지 그렇다고 파월이 금리를 뭐 0.25, 0.5 어떻게든 올릴 거 아니야. 터지기 이틀 전날 나와가지고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지금 채권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금리 보시면 어디로 가 있냐. 지금 페드와치를 한번 볼게요. 페드와치 여전히 금리 인하 얘기합니다. 이러면은 채권 금리가 안 올라온다라는 소리네요. 지금 채권 금리가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입니다. 유럽장 다 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이 올라가야 돼. 여전히 10년물 3.5입니다. 여전히 10년물이 3.5, 2년물이 4.1입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안 올랐어요. 원래 얘 얼마였어요? 얘는 4였고요. 얘는 5였어요. 엄청 빠져있지. 그리고는 얘들이 빠져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채권 매수 우위란 소리잖아. 던지긴 던졌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매수를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 안 밀린다. 실제로 단기물은 오히려 채권이 더 올리고 있다. 초장기물도 금리가 안 오르고 있다.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우리는 이걸 보셔야죠. 과연 이제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에서 시장이 말아올린 거 다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럽은 어제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터졌고 오늘 ECB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흔들림이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마이크를 잡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SBB에 대한 것도 다른 은행이 이걸 떠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 거기도 안에 있는 자산을 다른 애가 떠가고 있잖아. 지금 매수한다 그러잖아. 돈이 돈을 스스로 시장에서 막고 있는 중이고 그런 해결책들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 질서 정연하게 이게 좀 모양새를 보이고 크레딧 스위스도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일단 돈을 풀어서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망은 기준금리 어디로 갈 건데 하고 파월이 이걸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는 시장은 판단하겠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에 두면서 긴축을 고강도로 이어가겠구나라고 하면은 밀릴 거고요.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대한 막으면서 미국 경제를 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면 올라갈 겁니다. 과연 파월은 뭘 원할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를 향해 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디플레를 향해 가는 거예요. 디플레보다는 스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풀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됩니다. 파월의 발언의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2023년 경기가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두 개 갈림길로 가겠지. 그리고는 인플레 쪽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막아줄게, 돈 풀게, 금리를 높게 유지할게, 대신에 경기 살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껴가지고 또 개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재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라는 죽었다행히 선택지가 3개다 그러는데 선택지 하나 더는 다 터트리자인데 그건 안 하지 않을까? 야 지금 터트리자는 안 하지 않을까? 이미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미 돈 풀었는데? 저는 나머지 3번째 선택지는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예. 바이든 입장에서 인플레가 좋으냐 스태그가 좋으냐 라고 하시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한 스태그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스태그가. 그런데 아마 약한 스태그가 뭐 파월도 그 얘기는 하겠지만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제 이 그림을 계속해서 떠오르는 건데 핵심은 이거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선택이 너무너무 반갑겠죠. 자본시장 흐름의 한 중간에 있고 이 뭐 이렇게 뭐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접근 권한이 많고 너무너무 좋겠지 이러면은 예금도 많고 주식도 많고 자산도 많고 채권도 많으면 근데 대부분의 개인은 그리고 빚이 많은 개인이라 그러면은 미부채 한도 협상인가 하는 게 5월이었나 하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겁먹은 채 있으려나요? 아 그거는 7월. 근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어떻게 보면은 애매해져 버린 게 터져가지고 정부가 돈 찍어내고 돈 쓰고 있는데 무슨 부채한도 그죠? 시장이 행복회로 굴리는 거대로면 기업들 싹 다 망하고 그거 먹은 대기업들이 시장 전부 다 먹은 후 완전 자동화 후 기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유토피아 돼야 하는 거 아님?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싹 다 망하는 동안 나락을 가니까
기업들이 망하는 동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경제나 정치나 뭐 정답이 없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연준과 정부가 선택한 길은 본인들이 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요 할 때마다 항생제를 넣고 여기 아픈데요 항생제 넣고 찢어졌어요 그러는데 아주 대수술을 하는 거야. 피부 이식 수술을 해버리는 거야. 이빨이 아파요 항생제. 여기 아파요 항생제. 머리도 아파요 항생제. 저 배탈이 항생제. 똥이 안 나와요 항생제. 다 항생제야. 항생제가 돈 푸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항생제에 쩔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해롱해롱? 난 모른다. 근데 시장을 이렇게 지금 돈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돈에 취한 지 2년 만에 또 돈을 어떻게 보면은 찔러주고 있는 거거든. 2020년도에 그러고는.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자마자 돈을 찌르면은 결국 나중에 몸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나쁜,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2008년처럼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돈 안 찔려주면 이제 회생이 안 된다. 그죠? 그 부분에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됩니다. 빚 내시면 안 돼요. 지금 최대한 대출을 갚으셔야 되는 거고요. 금리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은 현금으로 혹은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아까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는 정부가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고 지금 SBB 살려주고 예금 보호해주고 나중에 되면 펀드도 만들겠지. 애플이 됐든 마소가 됐든 구글이 됐든 펀드 만들 거야.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은 미래 가치를 또 플러스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펀드가 조성되면은 사업을 성장을 시키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래서 개인은 내가 과연 지금의 이 현금 흐름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가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인플레 속도를 무엇이 못 따라가요? 급여가 못 따라가. 결국 실질 급여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산 투자 혹은 뭐 내가 뭐 자본 이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긴 어렵지.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저 말도 맞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부자 증세 얘기도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게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면 코로나 때처럼 개인들한테 보조금 지원금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조금 지원금을 줄 때는 아니지. 코로나 때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금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자리 좋잖아. 일자리가 좋은데 돈도 쓰라고 주면 인플레 더 자극한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충분한 소비를 할 만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더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득 분위기가 낮아지는 사람들,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얻는 소득이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은 소비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를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태그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점점 진입을 하게 되는 요런 이 나쁜 사이클. 그럼 그때 되면은 얘들은 또 얘기하겠지. 취약계층한테 돈 뿌린다라는 얘기 할 거예요. 보조금 지급한다고. 민주당이 계속 예전부터 얘기하던 거잖아. 이러면 여기에서 소비를 이끌면서 소비를 끌어올리고 또 취약계층한테 돈을 뿌려. 그러면 물가 또 자극하겠지. 인플레가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였거든. 롱충이가 왜 숏이 됐냐. 롱충이가 숏을 보는 이유는 이거야. 터지더라도 버티고 올라갈 만한 경제적 체력이 있다? 그러니까 롱이었는데 돈을 풀면서 모든 게 꼬였다? 숏이다. 반대로 숏충이가 롱충이로 간 이유는 터져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신용경색 위험이 번지면은 빅쇼트가 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숏을 돈으로 막으면서 응급처치로 롱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숏에서 롱으로 가고 그 다음 뭔 얘기할 거예요? 빅숏 얘기하겠지. 크게 터질 거다 얘기할 거야. 크게 터진다. 벌이는 어차피 숏이에요. 레이 달리오라든지 아니면은 탐리라고 하는 그 형들, 그 롱돌이 형들이 숏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빅롱은 못 외칠 겁니다. 아니 뭐 살아남는데 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죽는 거 아니야? 롱으로 푸고 숏으로 바꿔서 롱으로 푸고 숏으로 바꿔서 푼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따라 다른 거고, 굳이 뭐 롱이라고 할 때에서 롱에서 숏으로 바꾼다 그러면 현금 확보하고 숏에서 롱으로 바꿀 때 자산 매수하면 되지. 왜 굳이 풀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숏 때 숏을 발라먹겠다라고 덤벼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돈 푼 부분, 그리고는 이게 정부와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약간 펀드런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거고 마음에 안 들어. 자산격차 심해져서 기본소득주다 인플레가 와서 해결책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면 그러면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걔네들한테 특혜 얘기가 나오겠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누가 안 빠지냐? 얘들 안 빠져요. 얘들 안 빠져 지금. P&G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P&G 지금 P&G 계속 두두두두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은행 리스크 터지고 난 뒤에 P&G 올라가고 있다니까. 필수 소비재는 올라가. 지금 코카콜라가 오늘은 빠지고 있거든.
얘 지금 단단해. 은행이 터지든 말든 얘는 안 밀려 지금.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펩시를 보더라도 펩시도 지금 오늘 0.36 빠졌네. 안 빠져. 오히려 올라가 얘들은. 왜? 필수 소비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되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이 올랐다가 빅테크가 올랐다가 금융이 박살나고 빅테크가 박살나고 이걸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인플레가 지속이 되든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 박살이 나든 스태그가 오든 인플레가 오든 살아남는 애는 필수 소비잖아. 살아남는 애들은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4%에 마소 3.7%에 AMD 6.8% 오르고요. 아마존 4%, 구글 4% 찍었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뭘 봅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여전히 패닉 혹은 패닉 바잉이 유지가 되는 부분, 그리고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죠. 안전자산을 쓸어 담는 거지. 터지든 스태그가 오든 얘는 원금 보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 투자자의 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권 강세, 주식 강세가 둘 다 이어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채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다시 보기를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준과 정부의 스탠스가 문제인 이유.